안녕하세요. 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재판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회에 이어서 최근 마약범죄 재판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그리고 전통적으로 마약 범죄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였던 동반 투약자 또는 상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후에 따로 아주 자세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최근에는 거의 압수수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핫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는 뭐냐? 전자정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장부나 아니면 문서로 프린트된 거, 내지는 뭐 칼, 이런 거는 전자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정보가 예를 들면 휴대전화 이런 데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법의 문서 파일, 이런 게 전자정보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카톡 대화 내용, 뭐 텔레그램 대화 내용, 디웹 대화 내용, 뭐 이런 게 전자정보가 됩니다. 그럼 최근에 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여부가 마약범죄 재판에서 핫 이슈가 되느냐? 그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던지기 수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내지는 디웹, 추적이 힘든 인터넷 대화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마약 매수하는 사람이 협상을 벌이게 되죠. 가격 협상이나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고, 협상이 딜이 되면 매수자가 계좌를 통해서 판매자에게 매수 대금을 입금하고, 판매자는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하면 마약을 숨겨놓을 장소를 그 매수자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마약을 어떤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주거지 어디 우편함이나 아니면 문패 사이 내지는 그 벽돌 사이 이런 데 딱 숨겨놓고, 숨겨놓은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준 매수자가 거기 찾아가서 취득을 하게 되면 결국 마약이 판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던지기 수법입니다. 그러면 던지기 수법에 있어서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법정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PC, 이메일, 텔레그램, 디웹 등을 수색해서 압수한 동영상, 사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지 법원에 제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전자정보 압수 절차가 적법해야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하고 매수자하고 텔레그램에서의 대화 내용, 이런 거는 판매자가 매수자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판매자가 매수자에게 날린 뭐 계좌번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날아가 버리면 판매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마약범죄 재판에 있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한지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격렬하게 다투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지 당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내지는 파일, 이런 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결국 피고인의 재판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되는가? 7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크게 3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범죄 사실, 압수할 장소, 그리고 압수할 물건, 이렇게 3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재되어 있느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압수물만 압수할 수 있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에서만 압수할 수 있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만 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범죄 사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가 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 3일 B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B로부터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날 오후 2시경 영등포구 갑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0.05g을 비닐에 넣어 숨기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B에게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B가 이를 찾아가게 해서 B에게 필로폰 0.05g을 판매하는 등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할 장소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A의 주거지, A의 사무실, A의 신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A 신체는 참 신기하죠. 예를 들면 A로부터 모바일을 제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더 뭐 전형적인 것은 A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A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신체가 압수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압수할 물건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A의 휴대전화,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카톡, 을대화방 등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내용, A의 PC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압수할 물건이라는 것은 뭘 압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A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고,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압수할 수도 있고, 또는 A PC를 압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카톡, 대화방 등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톡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톡 대화할 때 A의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나요?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카톡의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카톡 대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카톡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A의 대화 내용을 압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문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압수당한 사람 모두한테 압수수색 영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즉 범죄 사실이 뭔지, 압수할 장소가 어딘지, 압수할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압수수색 당하는 피압수자 모두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압수영장에 A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라고 돼 있어. 경찰이 A 사무실에 가보니까 PC가 3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죠.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30명 모두에게 제시를 하면서 30명 모두에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압수할 장소가 어딘지, 압수할 물건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압수 절차는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위협한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만 압수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나머지 29명에게 압수영장 사본을 제시했다. 그럼 위협하게 해요. 그러면 29명이 관리하고 있는 PC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를 하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에서만 압수를 하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만 압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에 A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인 경우에는 A의 대화 내용 중에 A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는 대화 내용은 압수하면 적법하게 되겠죠. 그런데 A 휴대전화를 보는데 아동 포르노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동 포르노물은 A가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딱 멈추고 따로 아동 포르노물 소지에 관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수할 장소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압수영장에 압수할 장소가 A의 주거지, 사무실, A의 신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A 주거지, 사무실, A 신체가 아닌 A의 차량에서 A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경우에는 위법하고 이 경우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모두 위협한 압수물이 돼버리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물건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대화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카톡 대화 내용이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 아니고 카톡 그 관리 회사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 그러면 A의 카톡 대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유추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그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네 번째 요건은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권 보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여권 보장이랑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A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휴대전화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천 개의 파일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수천 개의 파일을 다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 판매와 관련된 것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동 포르노물이라든지 내지는 A의 뭐 회사에서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압수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하고 A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하나하나 같이 보는 겁니다. 보면서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관련됐으니까 압수합니다. 이거는 관련 안 됐으니까 압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별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즉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도록 피압수자가 통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관한 통제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대화 내용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이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대화 내용이 아니고 카톡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A의 대화 내용을 압수하려고 하면 이를 제지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압수조서에 기재해달라고 항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고 그렇게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싸그리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다섯 번째 요건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압수된 개개 파일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그 속에 파일 300개를 압수를 했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압수를 다 하고 나서는 이 300개의 파일명이 기재된 목록을
피압수자인 A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정보 상세문을 교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별 생각해 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A 입장에서는 경찰이 도대체 내 휴대전화에서 뭘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뭐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라든지 뭐 그걸 다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경찰이 A의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압수해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면 나중에 그 압수 절차가 위법했는지 또는 적법했는지 뭐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했다고 그러면 A가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퉈야 되는데 도대체 뭘 압수해갔는지를 알아야 다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후에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게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 후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휴대전화에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15,000개를 압수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5,000개의 그 파일명을 다 적어가지고 A에게 교부를 한다. 이거 참 힘들겠죠, 그죠? 그럼 프린트하면 그게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력, 프린트해서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메일, 즉 피압수자인 A에게 이메일로 상세 목록을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제, 파일 자체를 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제를 USB에 한다든지 아니면 A의 PC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력, 두 번째 이메일, 세 번째 복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전자정보 상세 목록에는 개개의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를 파일명 등으로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여섯 번째 요건은 피압수물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A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A 휴대전화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휴대전화 비번을 몰라서 푸는데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렸다. 그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A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10일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피압수물을 10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일곱 번째 요건은 압수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이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새로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려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한 파일명이 기재된 그 리스트를 피압수자에게 즉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7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다 증거 능력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이런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압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정신을 본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의 경우에만 당해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 이런 건 대부분이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할 장소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압수한 물건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영장 원본의 제시 최근에는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압수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압수자에게 참여권 보장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압수자에게 참여권 보장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명백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피합수물의 10일 내 반환 이 부분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법원은 전체 압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법이 아주 중대하다. 그리고 수영장의 근본 정신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의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범죄 재판에서의 또 다른 쟁점인 동반 투약자 또는 상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자 B가 검사로부터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추궁을 받으니까 B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2020년 5월 3일 오후 2시경에 부산 동래구 갑호텔 501호실에서 A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검사는 B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A를 판매자로 입건을 하고 심지어 A를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검사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을 공사실로 해서 A를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A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B의 진술이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퉈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공사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검사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검사는 증거로 B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 조서를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의 변호인으로서는 진술 조서를 당연히 부동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B가 법정에 정의로로 출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B가 정의로로 놓으면 검사는 먼저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주신문이라고 그러는데, B에게 A에게 필로폰 5g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사게 됐는지 이걸 이제 신문을 하게 될 것이죠.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면 A의 변호인이 B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것이죠. A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의신문을 통해서 B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A가 B에게 필로폰 5g을 판매하였다라는 그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B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지 A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밝히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에게 공사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야 됩니다. B가 A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A가 마약 판매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A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만날 약속을 했는지, 그 당시에 어디서 약속 장소로 갔고, 약속 장소에는 어떻게 갔는지, 택시 타고 갔는지 지하철 타고 갔는지, 그리고 매수대금 100만원 어떻게 구했는지, 필로폰 5g 받았을 때 그것이 주사기에 들어있는지 있었는지 아니면 비닐봉투에 들어있었는지, 그 이후에 필로폰 5g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봐야지 B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에 반대 신문 과정에서 B의 혀가 꼬이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묻지 않고 시작을 해버리면 B가 거짓말했다라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판을 전혀 깔지 않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돼서 B의 거짓말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1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B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B가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B의 그 투약 재판에 있어서 B가 A를 불모로 인해서 형에 있어서 이익을 받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의신문 때 B한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B 재판 기록을 일체를 송달받아서 공적 조서가 제출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공적 조서가 제출이 됐다고 그러면 B가 A를 불모로 인해서 최소한 양형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B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B 정은전에 검사 면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이 김학의 재판에서 검사의 그 김학의 관련 증인의 사전 면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전 면담을 통해서 증인의 증언이 왜곡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판시 내용을 마약 재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에 대한 반대 신문시, 너 증언하기 전에 검사하고 면담했지? 언제 했어? 응? 검사가 뭐라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교도소, 구치소에 대해서 B의 출정 기록 사실 조회를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출정 기록에는 B가 언제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몇 시경에 다시 구치소, 교도소로 돌아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B가 정은전에 검사하고 면담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입증을 하면 판사로 하여금 B의 증언이 좀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B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네 번째 방법은 상선 제보자 B의 진술이 스스로 모순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B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공사실 상황에 관해서 B에게 아주 자세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법정이라는 그런 긴장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판사 앞에서 그 말을 일관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A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장소에는 뭘 타고 갔는지, 엘리베이터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는지, 이런까지 아주 상세하게 물어버리면 B가 당황을 하게 되고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한테는 처음에 마약을 주사기에 넣어서 교부했다 이렇게 하다가 법정에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교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포착해 내는 겁니다. 즉 진실이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번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B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하고 맞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가 CG 벽돌 사이에 마약이 끼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CG 벽돌 사이에는 마약을 끼울 만한 공간이 없다. 그리고 B가 갑호텔 501호실에서 교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부산 동래구 갑호텔에는 501호가 없다. 이렇게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배치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아주 효율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B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은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되겠죠. 공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2020년 5월 3일 14시경 부산 동래구 갑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라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3일 13시경 서울 얼호텔에서 A가 커피를 마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든지, 그러면 A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A의 알리바이 입증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론으로 마약 사범을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투약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 투약자는 마약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암이 치유가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실험 내지는 실증내가 있는데, 단순 투약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순 투약자를 구치소에 보내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구치소에는 여러 단순 투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판매상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제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단순 투약자가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 가가지고 배워오는 거예요. 상선을 더 많이 알아와서 이후에
구치소에서 알게 된 상순으로부터 마약을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단순 투약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려면 병원이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또 이 병원의 그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는 재활 기관에서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재활 기관으로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도 좀 많이 느리고 재활 기관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마약치료병원 그리고 재활기관 요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관리를 하면서 마약 수사 받는 때부터 마약 치료 끝까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식에 있어서도 마약 투약자가 삶의 실패자라는 그런 뭐랄까 비하의 대상, 꽁쟁이 뭐 이런 비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면서 사회가 보살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 공급자는 어떠냐? 마약 공급자는 마약 공급으로 사람들을 파탄으로 이끄는 반면 마약 공급을 통해서 자기가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공급자는 마약 범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